안녕하세요, 유리딱새님. 반갑습니다. 굿모닝. 모닝. 아, 왜 피곤하세요? 피곤하면 안 되죠. 힘내십시오. 네,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놀라운가요? 어떤 놀라운 일이 또 있었을까? 하루 사이에 밤새 안녕하셔야 되는데. 네, 영웅전설을 아프리카에서 검색하면, 네, 검색하면 영감 BJ의 제가 검색돼요. 축하드립니다. 와! 우리한테 좋은 일 생기려나 뭐요? 우리한테도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분 좋게 활기차게 월요일 아침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실하면 언젠가 하늘이 답을 줍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시작에 올렸고요. 유리딱새님도 이제 머지않아 아프리카 TV 100위 내에 검색되는 그러한 영광 얻으실 겁니다. 자, 이제 제 기운 팍팍 받으시고 방송 허투루 하면 안 되죠. 우리 허투루 한 거 아니니까 그 성실성 인정되는 겁니다. 순위를 위해서 방송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면 그,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질 수 있잖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우! 아침부터 기분 좋은 뉴스 접하게 되는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활기차게 오늘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만년필 하나와 책익 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정규방송은 처음인데요. 이제 정규방송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같이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아침방송 만들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생방송을 보고 싶으면 9시부터 12시까지 아프리카 TV에서 만년필 하나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은 열려 있고요. 저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생생하게 나누는 이야기들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괜히 뒤에서 동영상만 보고 날뛰시는 분들 저녁에 설사할지어다. 네, 이렇게 방송하는 새롭게 활기차게 월요일 아침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리딱새님, 힘내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활기차게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연속으로 쉬지 않고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치고 쓰러지더라도 방송에서 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고민이 있으면 제가 큰 소리로 또 읽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책 읽다가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목구를 두드려 주십시오. 그럼 언제든지 저는 책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고민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상담 전문가, 스피치 전문가 만년필 하나였습니다. 기분 좋다. 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으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시각을 외국인의 눈에서 보게 됨으로써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또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특히 비숍 여사의 그 처지는 비숍 여사의 시각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바로 제헌절이었죠. 제가 제헌절임에도 불구하고 제헌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아서 월요일 아침부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제헌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평소보다 업됐죠? 많이 업될 수밖에 없죠. 오전 방송이니까 기운 축 처지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기운 나쁘게 오전에는 기운 나게 기운 나야 또 하루를 또 시작하니까 그간에는 제가 오후 방송과 저녁 방송만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기분 좋게 또 활기차게 엔돌핀 솟게 그렇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비숍 여인 이야기 다시 하면요. 비숍이라는 여지가 처음에는 서울이라는 한 도시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또 엄청나게 더럽고 문명화가 덜 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오랫동안 조선에 머물므로써 조선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서울 풍경에 서론의 풍경을 묘사하는 장면에선 가히 섬뜩적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무서움마저 느껴질 정도로 그녀는 우리 조선인과 동화되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진 긍지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진골이죠. 우러낼수록 달콤하고 먹을만하다. 그리고 많은 친근력이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어떤 특성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읽을 부분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273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는 수백 명의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일제에 협력했는지 조금은 내용은 무겁지만 그래도 밝고 경쾌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채팅창을 두드려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책 읽고 있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책과 함께 보시고 책이 없으시더라도 그냥 라디오를 청취하듯이 기분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공산주의와 싸우고자 할 때는 파시즘이 권력을 접수할 위험이 항상 있다. 우리가 부닥친 매우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다. 히틀러가 독일을 구축하는 것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였지만 독일은 나치즘으로 이행했다. 에스파냐도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구축하며 공산주의가 구축되면 민주주의에 붕괴되며 그나마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 자, 이 문제의 해답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 공경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중간 노선을 택하겠다는 것인가? 토론해보자고 거론한 것뿐이지 나는 해답을 모른다. 해답을 알고 있다면 좋으련만. 자, 이렇게 무책임한 말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도 토론해볼 만한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했듯이 우리나라 제헌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볼까요? 이명박 정부 때 제헌절이 이제 빨간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터칠해졌습니다. 매우 혼탁하게 칠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헌절은 국가가 세워지고 헌법이 처음 정해진 날을 선포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공휴일로 이제는 인식하지 않고 단지 초복, 닭을 먹는 날로만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가치이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어찌 된 거 보니 요즘에는 진보가 헌법적 가치를 더 지키려고 보수는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치려고 합니다. 법 위에 초월적인 무슨 정부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헌법을 준수할 때 보수가 진보가 나눠지는 것이지 헌법 위에 보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득권 특권 의식을 내려놓으십시오. 헌법적 가치 아래에 섰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가 될 것입니다.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는 어떻게 보수주의자들이 협력을 했는지 읽고 있습니다. 아유, 아침이라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일본인들 덕분에 한국에는 중도 세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까지 지속된다. 보수주의자들이 주된 문제는 그들이 민족주의자로서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몇몇 망명한 항일 민족주의자들을 불러들기를 바라는 한편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망명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들은 하지에게
미국에 있는 이승만과 중국의 김구가 귀국하여 남한 보수주의자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이승만의 경우는 워싱턴에 있는 전시정보기관 사람들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그들이 이미 그를 서울에 데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프레스튼 구펠로우였는데 그는 사나운 불이라 불리는 윌리엄 도노반 밑에서 전략사무국의 부국장을 지냈으며 군정보계통의 배경을 갖고 있었다. 그는 도노반과 마찬가지로 비밀공장에 대한 관심과 전문기술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졌다. 구펠로우는 이승만이 다른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미국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맥카서의 도움을 받아 그를 10월에 한국에 돌려보내로 조치했다. 그러고는 구펠로우 자신이 직접 한국에 도착해서 남한 단독의 반공주의 정부를 수립하려 했었다. 이승만은 1945년 10월 16일 맥카서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으며 나흘 후 하지 장군은 그를 한국 대중에게 소개했다. 한국 대중에게 소개시켜주었던 이 배경속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승만 박사라는 허위의 탈,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한 동영사 녹음 파일을 들어봤었는데요. 바로 이승만은 이렇게 대중과 첫 선보이게 됩니다. 강중만 교수나 강중만 교수 맞죠? 한국 근대사에 산 책을 썼던 강중만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씨 가문을 위한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식의 평을 하는데요. 바로 그 시작의 폼을 알렸던 게 바로 하지 장군의 소개였다는 점을 우리에게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945년 10월 미소 양쪽의 군사령부가 두 망명자들의 귀환을 위한 환영식을 후원했다. 이승만은 하지가 곁에 앉아있는 가운데 강력한 반공연설을 할 수 있었으며 공산주의 물러가라, 공산당이 싫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는 발언을 바로 여기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남는데요. 여하튼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4일 소련 관리들이 뒤에 서 있는 가운데 항일 영웅으로 소개되었다. 소련 측에서는 구펠로우와 같은 사람이 김일성을 평양으로 돌려보냈는가? 분명 그렇지 않았다. 5개 국어로 된 최초의 조사를 보면 만주의 유격대들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김일성, 김책, 최현, 김일, 최용곤 같은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 김일성을 최고의 인물로 부각시키기로 합의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김일성의 폭넓은 명성과 강한 성격이 포함되었다. 몇몇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으니 가령 김책과 최현은 중국 공산당 서열에서 김일성보다 앞서 있었다. 지금도 있죠. 김책 대학이 있었죠. 김책 공업대학.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알 것입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이 학교 출신들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시죠. 바로 그 학교의 이름을 땄던 인물입니다. 김책이라는 인물. 어쨌든 김일성과 그 유격대가 9월 19일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를 실제로 지지했으며 그에게 일생 동안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쳤다. 그들은 다른 만주 유격대들과 함께 북한 권력설의 핵심이 되었다. 수개월 내에 김일성과 이승만은 양쪽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적 인물이 되었다. 이승만은 거의 40년간이나 미국에서 살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자, 이렇게만 서술되었는데 우린 프린스턴에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협상을 했었죠. 나를 여기서 학위를 주면 이라는 말로 합상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인인 아내를 둔 70대의 노인이었다. 엄청나게 늙었네요. 그는 일생 동안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서 유명해진 애국자였지만 또한 터무니없는 고집과 강력한 반공신념을 지닌 고집불통이었다. 김일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이 1932년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세운 직후 한중 국경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했으며 1945년에 이르러서는 그의 동지들 대다수의 생명을 앗아가 거친 유격전에서 운 좋게도 살아남았다. 바로 김일성의 신화가 꿰지는 부분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귀국했을 때 33세였으며 아버지 세대의 실패에 대한 경멸로 가득한 젊은 세대의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을 대표했다. 그리고 그는 외국의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들어내려는 결심이 확고했지만 동시에 소련군과 기회주의적으로 동맹하기도 했다.
두 지도자가 각각 초강대국의 지지를 받았지만 양자가 모두 꼭 시기는커녕 호락호락한 인물도 아니었다. 적어도 김일성과 이승만, 이승만과 김일성은 바지 사장은 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당시엔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승만이 막 돌아왔을 때 맥카서의 정치고문인 조지 애치스는 하지에게 우리는 진보적이고 대중적이고 존경받는 지도자 혹은 소집단을 이제부터 활용해서 그들이 우리 군정의 협력과 지시 아래 장차 행정관리 정부기구로 발전될 조직의 핵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었다. 애치스는 이승만과 김구와 김규식 세 사람의 이름을 제시했다. 뒤에 두 사람은 아직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룹과 함께 충칭해 있었지만 하지는 꼭 그들을 데려와서 남한 단독 정부를 추진해 보기로 결심했다. 국무부는 특정 집단을 두둔한다고 하면서 즉각 반대했지만 머클로이는 하지 편을 들어 미국이 합리적이고 존경받는 정부나 고문단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를 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펠로우는 이 무렵에 한국에 있었으며 틀림없이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하지에게 이런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11월 셋째 주에 하지와 그의 고문들은 신탕 통치를 대신할 계획을 찾아냈다. 즉 하지의 지시에 따라 김구를 주축으로 하는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을 곧 군정과 통합하여 그런 후에 곧 군정을 승기한다는 것이었다. 그 비망록에는 한국의 육군과 해군을 조직하고 훈련하고 무장한다는 장래의 계획이 암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러시아에는 사전에 통보해서 참 얄밉네요. 이 위원회의 대표를 보내도록 공고할 것이지만 러시아 측의 참가가 여의치 않으면 38도선 이남의 한국의 계획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꼼수는 뭔가요? 여하튼 보겠습니다. 이 비망록을 쓴 윌리엄 랭던은 이렇게 구성된 남쪽 정부는 외국에 이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말할 수는 없는 바로 이 대목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자, 이 작자가 윌리엄 랭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토착 조건은 내부적으로 봉건적이고 부패했지만 기록에 따르면 극동의 세 나라 중에서 외국의 이익을 가장 잘 고려하여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과 기업을 보호하고 조약과 특권을 존중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현재 형성되는 토착 정부로부터 적어도 옛날의 정권에서 얻은 것만큼은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얼마나 더 뺏어 먹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작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브루스 커밍스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혹시나 명예훼손죄 뭐 이런 거 걸려들지 않겠죠. 법은 복잡합니다. 싫습니다. 하여튼간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분노! 딱새님 감사합니다. 와 초콜릿 10개요. 이런 거 보면 또 춤이라도 춰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힘있게 계속입니다. 딱새님 최고. 랭던이 인정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단일 독립된 한국을 모색함에 있어서 러시아인들과 협력뿐만 아니라 신탁 통치까지도 회피하는 것을 의미했다. 문제는 신탁 통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미국의 정책이었다는 데 있다. 신탁 통치의 근본적인 본질은 미국에 있었다. 미국은 그러니까 어찌게 보면 우리 역사의 처음에 신미양요를 일으켰던 그 제너럴 셔머노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사까지 이어주는 그 끈질긴 동맹 관계에서 그것이 결코 순수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혈맹국이다. 우리를 도와줄 세력이다. 무조건 우방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반론을 논리적으로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제정치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혈연 집단의 그 유교적인 의식 안에서의 국제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방침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문제는 신탁 통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미국의 정책이었다는 데 있었다. 미국은 신탁 통치를 1943년 이래 연합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을 뿐더러 러시아인들과 고위급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자,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이 주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빠져 있었다는데 그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브루스 커밍스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미국만이 나서고 있는 이러한 현상,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목소리에 음이탈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언제나 기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김구와 그를 지지하는 임시정부 계열의 일부 사람들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11월 23일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으로 드디어 김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지도자가 오셨다는 사실에 열렬히 화려했지만 알고 보니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온 거죠. 개인 자격. 김구는 1875년 38도선 바로 위에 해주에서 태어났다. 김구의 일생을 이제 이야기해주나요? 그는 과거 시험에 낙방한 후, 그러니까 뭐든지 실패는 해야 돼. 이 사람이 만약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어 봐. 합격했으면 과연 이런 민족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냐 이거죠. 일단 시험에 떨어져 주니까 애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1892년 동학운동에 가담하여 이 운동의 하위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됐다. 사람이 대범하긴 대범한가 봐요. 당시에 동학운동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동학운동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도자급, 하위 지도자급이나마 지도자급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1890년 민비가 시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일본인을 잡아서 교살하고는, 표현 부드럽게 합니다. 교살이라고 하죠. 때려 죽인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여간에 유기하고 벽에 피로 김구라는 자기 이름을 갈겨 써놓았다. 사람 죽이고 자기 이름 쓰기 쉽지 않은데 이분의 담대함, 일본인을 죽이고 김구라고 썼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김구가 민비의 시해범을 맨손으로 잡아 죽였다는 미심쩍은 소문이 났다. 1909년 일본은 그를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 고문하고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1919년쯤에는 추록하여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했으며 1926년에는 그 지도자가 되었다. 이 사람의 일생일대의 어떤 곡선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안 되죠. 이런 대단한 민족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왔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남겨준 책이 있죠. 바로 백범일치죠. 네. 김구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의 테러 공작으로 악명을 떴다는데 봉다리 봉자, 이봉창, 윤봉길이죠. 봉봉봉. 우리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는 겁니다. 이 테러로 인해 일본 거류민단 단장 과바타 테이지는 살해되었고, 주중 일본공사 시게미츠 마모루는 불구가 되었다. 잘했다! 시게미츠는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외무 대신으로서 메카서에게 일본의 항복을 전하기 위해 동경만에 정박 중인 미국 군함 미주리호에 오를 때 다리를 절뚝거려야 했다. 1932년에 공격 후 김구의 우는 장제스와 함께 상승했다. 장제스는 김구 일파를 지지했고 그를 전후 한국의 친중국 지도자감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김구는 중국에서의 공적 때문에 여기저기서 자객이라 불렸다. 군정기의 사가인 리처드 로빈슨에 따르면 그는 한 무리의 첩들과 일단의 유급 총잡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녔다는 것이다. 영화 암살 보면 나오죠. 그렇게 총잡이들, 이렇게 훌륭한 총잡이들을 김구가 부리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지는 김구에게 별로 감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겠지요. 하지의 입장과 하지의 친미 정책적인 입장과 김구는 어떻게 보면 어긋난 노선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반갑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김구의 첫 번째 주요한 행동은 한국 민주당 당수인 송진우의 암살을 공작함으로써 자객이라는 칭호가 사실무근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그의 두 번째 행동은 12월 말 삼상회의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군중시를 동원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행동은 쿠데타를 시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호락호락하게 바지사장 앉히기에는 어려운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 세 행동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는 12월 29일 신탁 통치 수정안에 대한 러시아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 소식에 대비하도록 했다.
송진우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재의 말에 따르면 송진우는 밖으로 나가서 자기 동지들에게 분별 있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다는 것이다. 이 암살은 해방 이후 비좌익 집단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니 이 사건으로 인해 정계의 전선이 우익 대 좌익이 아니라 애국자 대 협력자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친일 민족의 역사 그리고 그 친일 민족을 처단하는 심판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똑똑히 봐야 되는 우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송지훈의 평생의 친구인 김성수와 마찬가지로 식민식에 많은 불행한 타협을 한 부자였다. 설날 전야에 김구는 일련의 선언들을 발표하는데 이런 정보를 곧바로 접수하겠다는 시도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쉽게 일축되었으며 비밀이니까 작게 읽을게요. 1946년 설날 하진은 김구를 소환하여 심한 질책을 함으로써 이 사건은 점령군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하진은 김구에게 만약 당신이 나를 다시 배반한다면 죽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구는 이때 자신의 윗저고리를 벗습니다. 나를 죽여라! 이 정도의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김구는 이에 맞서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후 쿠데타는 흐지부지 되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장군은 미국의 확립된 정책을 어기려고 여러 가지로 애썼지만 그가 찾은 것이라고는 그에게 가장 협력적인 정치가가 죽고 국무장관이 러시아와의 타협에 서명할 것뿐이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는 첫 석 달간의 점령에 관한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썼다. 자, 이제 보고서니까요. 이거 윗사람한테 올리는 거잖아요. 조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수동적인 저항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들에 대한 분노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아래서 매일 표류하게 되어 한국에서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인기도 더욱 떨어지고 있다. 친일, 민족 반역자, 협력자라는 말에 친미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그쵸? 그러니까 친일, 니콜, 친미라고 사람들이 말해버리니까 우리의 정부가 들어서 너희들을 근대화시켜줬다,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줬다 해서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지네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바지 저고리들 움직여서 바지 사장도 움직여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친일, 니콜, 친미가 돼버리니까 미국으로서는 환장하겠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비록 서양의 기준에서 보아 한국인들은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즉시 독립하기를 원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남한은 공산주의가 성립되기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라고 하지는 생각했다. 한반도의 공산화는 결코 미국으로선 달가올 일 없겠죠. 동아시아 평화 태세를 구축하려는 그들의 야욕 그리고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설립 기반을 가지려는 그들의 야망이 한반도 봉쇄화된다면 전혀 다른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에 또 골치 아픈 것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들은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은 제 이야기 아니라 미국인의 역사가가 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역사입니다. 누누이 말합니다. 저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저는 그냥 목소리를 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인접지역의 국제적 영향력과 식민지에서 해방된 동양 사람들에게 모든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권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점령 정책은 공산주의 활동에 유리하다. 한국인들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미국보다 약 4배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동양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가장 큰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 기꺼이 경의를 표하려 들고 또 실제로 경의를 표하고 있다. 대중들 쪽에서는 장래를 위해 러시아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야 러시아라고 말하지만 당시는 소련이겠지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이 말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안 됩니다. 나이 들킵니다. 저는 소련 모릅니다. 네, 러시아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요약하면 미국의 한국 점령이 표류하여 극동에서의 미국의 명성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만회할 수 없는 정치 경제적 나락의 벼랑에까지 이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런 표류를 멈추기 위해서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이나 남한에서의 완전한 주도권 장악이 필수 불가결이다. 하주는 신탁 통치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즉, 만약 신탁 통치 안에 아무런 적극적 행동이 뒤따를 수 없다면 미 군과 러시아 군이 다 같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그럼으로써 한국을 자기들 뜻과 자기 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내부 격변에 내맡겨 두자는 것이었다. 아, 이런 내막이 있었네요. 지난 50년 아니면 심지어 1950년 시점에서 이전의 5년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식민지 지배와 즉각적인 해방이라는 압력솥이 야기한 한국의 많은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했을 정화의 불을 상상할 수 있다. 그 정화의 격변은 아주 끔찍하긴 했겠지만 1950년 내지 53년 사이에 일어난 수백 명의 인명손실, 1960년 4월 혁명이나 1980년의 강주 항쟁에서 수천 명의 인명손실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떠났더라면 좌익 정권이 재빨리 권력을 접수했을 것이며 그 정권은 혁명적인 민족주의 정부가 되었을 것이고 중국이 그랬고 베트남이 오늘날 그러하는 것처럼 세월이 흐름에 따라 온건해져 국제사회에서 다시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 미국인들이란 사회혁명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의 취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미국인들은 사회혁명을 겪어본 적이 없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의 빈 구석입니다. 미국인의 관점에서의 사회혁명, 그러니까 내부의 갈등이어서 그것이 조장되다가 융성해졌다가 폭발하고 다시 재편되는 이러한 과정을 미국의 역사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지와 많은 다른 미국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한국을 점령한 꼴밖에 안 되리라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사실 해리 트루먼의 친구인 에드윈 폴리가 1946년 5월 한국을 여행한 후 작성한 한 중요한 보고서에서 대통령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자, 이제 또 보고서 읽습니다. 공무원이 읽으니까 어떻게 읽겠어요? 굉장히 경직되게 읽겠죠? 그렇다면 경직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공산주의는 실제로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더 나은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일본인들은 모든 기관 사업과 천연 자원은 물론 철도, 전력과 전기 같은 모든 공공설비를 소유했다. 따라서 만약 이런 것들이 인민위원회의 소유라는 것이 갑자기 알려진다면 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투쟁도 개발해들은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이것들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미국은 민주주의적인 형태의 정부가 보장될 때까지 한국에 있는 일본의 외부 재산들에 대한 권리나 주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고, 어떤 밥그릇 챙기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좀 더 구축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를 만들어줬다는 말의 허구성에는 바로 그들의 이권, 그들의 쉽게 전국을 운영하라는 그들의 야망이 있었다. 이건 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혈맹이라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만들어줬다는 그 논리를 깨부수기 위한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한 다음에 역사의 팩트를 가져간 다음에 혈맹이라는 말을 쓰자고요. 친미라는 말을 쓰자고요. 반미라는 말을 쓰자고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되게 말하지 말자고요. 미국은 한국을 한국인들에게 넘겨주려 하지 않았으며 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반공주의적 남한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행동을 지적시켰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남한은 미국이 나중에 그리스, 인도, 차이나, 이란, 과테말라, 쿠바, 니카라과 등 세계 곳곳에서 추구한 정책들의 선례가 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미국은 반공을 표방하는 집단이면 무엇이든 옹호하게 되었는데 그 대안은 더 나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서도 한국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50년이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았고요. 70년이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전국은 사드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환장하겠습니다. 사드 이야기가 나왔길래 한 말씀 좀 올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총리가 6시간 이상 감금되는 사건이 있었고, 성주 시민들에 의해서, 그리고 물병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는 데 있어서 갑자기 외부 세력론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면서 공동정책의장이라 하시는 분이 뉴스에 나와서 농민들은 그런 걸 잘 모른다. 그리고 외부 세력과는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계략에 걸려들었다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외부 세력과 끊는다는 말은요, 외부 세력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프레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주 국민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착한데 외부의 선동질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립화 정책을 합니다. 저는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1980년대 강주에서 있었던 프레임과 똑같이 짜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외부와의 소통, 외부 세력을 만들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부와의 연대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고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본인들의 의지를, 그러니까 만에 하나 설치하더라도, 정부의 입장대로 설치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보상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한 단독의 공공조직들을 수립하는 일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야 선포됐지만 이남의 정치조직은 점령한 지 몇 달 안에 조직되어 1960년대까지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1945년 11월과 12월에 하지와 그의 고문들을 4단계를 취하기로 했다. 첫째, 38도선을 지킬 군대를 창설한다. 둘째, 남한을 진정시키기 위한 주된 정치적 무기로서 한국국립경찰을 창설한다. 셋째, 우익 정당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이런 정책들을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들은 억압한다. 일본의 무장 해제를 위해 한국을 점령한 군대가 이제 남한의 봉쇄 방파제를 집중적으로 쌓고 있었다. 국방사령부가 1945년 11월 중순에 이미 설치되었고 그 후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12월에 장교 후보생들을 위한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했고 그런 다음에는 한국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해서 1946년 가을까지 2차례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외 졸업반에서는 미래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정희와 조국의 그의 암살자가 된 김재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일본군의 장교로 복무한 적이 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가 친일파가 아니래. 친일 행위를 안 했다고 그럽니까? 박정희 여기 있잖아요. 박정희하고 김재규가 일본 장교로 복무한 적이 있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누가 아니랍니까? 노태우 정부 초기에 국무총리를 역임한 강형훈 역시 처음에는 일본군에서 다음에는 미국의 후원을 받은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워싱턴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그것을 경비대라고 불렀지만 이는 한국군의 모태 조직이 됐다.
하진은 훗날 다음과 같이 수레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나는 점령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한국군의 창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다루는 데서 많은 세세한 일을 경감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한국정부를 수립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났을 때 미래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상부의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아이고. 물론 상부에서 반대한 이유는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외국 점령지 통치에 관한 국제법 어디에도 미국이 한국 군대를 창설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군사영어학교의 제1기반에서 일본군 장교 출신 20명, 만주에 있었던 일본 관동군 장교 출신 20명, 중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복군 출신 장교 20명을 선발했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친일 정산에 어떠한 가치나 철학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네, 저 좀 살려줘요. 살려드릴게요. 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좀 살려줘요. 저도 살려주세요. 네. 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나 강복군 출신 중에 전쟁 동안 적의 편에 섰다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한 군대는 조직이 가장 큰 시련에 처했을 때 잘못된 편으로 선택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한국인들이 모인 것이 되었다. 굿모닝, 저 좀 살려줘요. 네, 갑자기 질문 들어왔습니다. 딴 질문 들어왔다. 네, 질문 읽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방금 저희가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민주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민주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합의와 절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방적인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사실상 성주 국민들이 고립되어 있는 것까지 지경에 왔습니다. 이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을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룰 것인지의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 이 성주 국민들을 어떻게 보상해 줄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드 배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대선 때 대통령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카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입니다. 괜찮으셨습니까? 고민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두드려 주십시오. 책 읽다가 언제든지 저는 멈춤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 있으면 함께 나누는 만년필합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저는 지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신나게 읽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부분에서 친일 민족 협력자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지금 미국의 정책은 어떤 것인지 미국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책이 있으시다면 함께 읽으시고요. 책이 없으시다해도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또 질문 좋아 질문. 유신 정권의 퍼스트 레이디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는 잠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박정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인의 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정희와 김재규는 일본 장교 출신이라는 문장을 분명하게 써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유신의 레이디가 탄생했다는 우리의 지금의 정부 말하는 거죠. 저는 이분의 불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도 불편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민생이 곧 안보고 외교라고 생각되는데 그분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분을 비방할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보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됐나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 원전 고리도 가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합의를 하지 않는지 왜 소통을 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자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합의와 협의에 의해서 절충안이 탄생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잠시 목 좀 찾고 오겠습니다. 목. 네. 네, 또 질문! 예, 좋다. 네, 저 좀 살려줘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은 여성 전용 주차장 자체가 여성 폄하를 조장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을 주장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물론 약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말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으면 남성 전용 주차장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것도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 전용 주차장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든다의 찬성 반대가 아니라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이것들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왜 여성을 배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성 전용 주차장 문제까지 저는 그 부분에까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점령을 위한 국무전쟁 해군 3부조정위원회 최초의 기본 지령을 지탄받는 식민지 경찰 내 협력자들을 색출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 것을 요청했다. 하지를 지휘하는 도쿄와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최초의 보고서에 경찰이 철저하게 일본화되었으며 폭정의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무려 한민당의 지도자들은 특히 미국인들이 엄선한 조병옥과 장택성은 이미 한국 국립경찰을 운영하고 있었다. 점령정부는 1945년 10월 15일에 이 병력을 옛 일본 경찰학교에서 재훈련하기 시작했다. 이때쯤에서는 일본 경찰에서 근무한 한국인들의 약 85%가 국립경찰에 채용되어 있었는데 그 수치는 1년 후에도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국립경찰의 미국인 책임자 윌리엄 맥글린 대령은 1946년 11월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는 식민지 경찰관리 출신들의 내역을 제출했다. 이 숫자에는 보복이 두려워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쳐온 경찰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국립경찰에 저항해왔으며 일본에서는 메카서가 비무장화 민주화라는 두 가지 점령 목표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일본의 국립경찰을 해산시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하지와 그의 고문들이 주된 정치적 반대 세력이며 1945년 9월 서울에서 수립된 조선인민공화국과 그것과 연계된 많은 시골의 위원회들, 노조들과 농민단체들에 대항해 독자적인 국립경찰을 창설했다. 하지는 1945년 12월 12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나중에 단호하게 말해서 우리의 한 가지 임무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무부로부터 어떤 지령도 받지 않고 또 어떤 지원도 없이 이 공산주의의 정부를 분쇄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책을 폈던 근본 목적은 바로 한반도의 공산화 저지에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자신들의 이익을 운영하기 위한 어떠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보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땀 흘리시면서 하시는데 휴지 조각 얼굴에 예. 그래요? 어디 묻었지? 네네. 감사합니다. 저 좀 살려줘요 님이 또 의견을 제시해줬네요.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사람의 DNA는 구석기 인과 비교해봤을 때 변화가 거의 없는데 발달된 식문화로 비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의학계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유리딱새님은 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든 분이 날씬한 분과 비만인 분의 차이가 비만인 분이 오히려 오래 산 사람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별한 다른 질병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경비만이 있고 고도비만이 있잖아요. 고도비만이 확실하게 위험한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저 구석기의 DNA 이런 의학적인 상식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고도비만에서 심장이나 이런 다른 합병증, 그러니까 비만이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에 무섭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적당량에 너무 살이 없어가지고 말라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질병에 또 시달리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살이에요. 그러니까 비만이어도 근육량이 많으면 괜찮아요. 근육량이 없이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좀 건강에 위험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적당량의 살을 찌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적당량이라는 것이 자신의 키를 비교해 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사람마다 좀 그건 다르겠죠. 네, 의학적 질문까지 정말 많은 부분을 섭렵하게 되는데요. 좀 더 이 비만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실 분 있나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많겠다. 다이어트 이야기. 잠깐 그러면 우리 한국 점령 이야기하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다이어트. 그 예전에 그 라디오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지방이 두 가지가 있대요. 뭐 갈색 지방과 무슨 지방이 있는데 갈색 지방이 뭐 많을수록 뭐 사람이 그 살이 안 찌는다. 그리고 뭐 비만을 위해서는 세포가 있다. 비만을 증식시키는 세포가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설려저님이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은 전문가의 답변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질문에서 네, 저는 친정부 쪽도 반정부 쪽도 아닙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건강 확보인가요? 세수 확보인가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뉴스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정부가 처음 발표했을 때 담배 인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것을 좀 줄이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실제로 그랬나요? 실제로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담배가 인상되었어도 여전히 흡연율은 유지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렇게 흡연율로 유지되는 돈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쓰여졌는가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세수 확보로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수 확보로 봅니다. 과연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담배값이 인상되니까 사람들이 흡연율이 줄어졌다 이렇게 통계치가 나왔지만 다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근 뉴스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뉴스를 짚어줘야 이제 설이 안 되는데 여하튼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담배 인상과 관련된 자 문화일보 3일 전에 뉴스에서 바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일보 3일 전 2016년 7월 18일.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말할 때 근거를 없이 말하면 또 이거 비방이나 또 음모론의 주체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담뱃값 세수 1000억 더 거쳐 서민 증세였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서민층만 경제부담 가중, 정부 세수확보 최대수에 지난해 신설된 담배 개별 서비스에 따른 금연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담배 개별 서비스에 대해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한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관련 20개비당 594원의 세율로 담배 개별 서비스가 신설된 후 1년간 담배 개별 서비스는 약 1조 7천억 원이 거쳤다. 당초 예상보다 1000억 원이 초과 징수된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도 우리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셨죠? 문화일보에서 기사화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김윤희 기자가 썼던 기사고요. 그러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담배값이 다시 인하가 될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라면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싼 라면보다는 짜왕, 불짬뽕 같은 프리미엄 라면을 출시해 이익을 더 창출하고 있습니다. 치킨값도 19,000원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서민들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지금의 라면 값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싼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도 올리고 물가가 낮춰져도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은 또 치킨 그쵸. 동네 통닭집이 훨씬 많고 커피숍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설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라면 회사가 뭐 프리미엄을 붙여서 뭐 출시하는 것은 그들 기업 간의 전략이니까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가격 담합이라든가 아니면 국민 혈세로 어떤 정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그 친기업 정책으로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감독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 올렸기 때문에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부가 관할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아서 문제된 것입니다. 일례로 얘기되는 것이 바로 생리대 이번에 올랐던 것이죠. 실제로 가게에서 부모가 가난해서 생리대를 찰 수 없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신발 까창을 하고 신문지 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라면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독. 예. 핑퐁 핑두님 반갑습니다. 굿모닝 반갑습니다. 핑퐁 핑두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불러드립니다. 웬만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가진 방송의 매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식돼야 됩니다. 착각의 미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착각의 미로님 반갑습니다. 미로가 아닌가요? 아로인가요? 아로. 착각의 아로네요. 죄송합니다. 착각의 아로. 글자가 조금 해서 잘 안 보였어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월요일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활기차게 시작하는 만년필하다와 책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좀 살려줘, 님한테